거실 시계가 6시를 가리키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벽을 울렸다. 선영아, 밥 됐지? 아버님 먼저 모셔와라. 김선영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한 번 닦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설거지 물은 아직 미지근했다. 뜨거운 물 쓰지 말라던 시어머니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전기세 아깝다. 며느리는 찬물에 해도 돼. 방문을 열자 시아버지는 이미 TV를 보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장손 집에 와서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하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옆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선영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가만히 있던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툭 던지듯 말했다. 오늘은 국이 왜 이렇게 묵냐?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먹냐? 식탁 위에는 갓 지은 흰 쌀밥 2공기가 따로 놓여 있었다. 하나는 시아버지 앞으로, 다른 하나는 지훈 앞으로. 시어머니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새로 한 밥은 남자들이 먹어야 힘을 쓰지. 우리는 밥솥에 남은 걸로도 충분해. 며느리가 뭘 더 먹는다고. 선영은 자신 앞에 놓인 살짝 굳은 밥을 내려다보았다. 밥알 사이사이에 식은 국물이 스며들어 있었다. 반찬 접시가 돌아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 쪽으로만 고기를 더 밀어주었다. 우리 집 장손 나가서 돈 벌어오려면 잘 먹어야 돼. 너는 같이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먹어. 농담처럼 들리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지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젓가락을 움직였지만 그 웃음이 선영 쪽으로 향한 적은 없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릇을 모으며 말했다. 남자들은 방에 들어가 계세요. TV나 보시고. 선영아, 설거지는 내가 해. 뜨거운 물 쓰지 말고. 가스가 많이 나와. 김치는 3번만 헹궈. 우리 집은 늘 그렇게 해왔어. 선영은 대답 대신 고무 장갑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장갑 끼면 그릇이 잘 안 잡혀. 그냥 맨손으로 해. 젊은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버티면 어떻게 애를 낳냐. 찬물에 기름 낀 접시를 문지르자 손가락 끝이 얼얼해졌다. 거품이 잘 나지 않아 같은 접시를 여러 번 닦아야 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좁은 부엌에 길게 울렸다. 선영은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을 힐끗 바라보았다. 시아버지는 다리를 또 꼬고 앉아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고 지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웃음소리는 화면에서만 흘러나왔다. 설거지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빨랫감을 한 아름 안고 나왔다. 이불은 세탁기에 돌리면 안 돼. 금방 망가져. 애 옷도 세탁기 넣지 마. 손빨래로 해.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베란다에 쪼그려 앉았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을 찔렀다. 물에 젖은 옷의 무게가 손목으로 내려앉았다. 세제를 풀어 조물조물 비비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쌀 한 포대를 들고 비탈길을 오르던 어머니의 숨소리. 그때도 어머니는 말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나아질 거야. 하지만 결혼 후 4해 동안 선영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장손 집에 시집 왔다는 말만 늘어났을 뿐이었다. 친정에서는 잘 살게 됐냐고 물었지만 선영은 늘 웃으며 대답했다. 응, 편하게 지내.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 전화를 끊고 나면 공중에 뜬 말들이 허공에서 천천히 가라앉았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짜 같아진다지만 이 집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흥분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 달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아니? 누가 욕실에서 뜨거운 물 오래 틀었어. 선영은 깜짝 놀라 대답했다. 저 샤워는 짧게 했는데요. 세탁기도 잘 안 돌렸고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다. 변명하지 마. 내가 요즘 피곤하다고 샤워 오래 하는 거 다 알아.
며느리가 돈도 못 벌면서 물은 귀족처럼 쓰네. 지훈아, 내 아내한테 잘 가르쳐. 지훈은 난처한 듯 선영을 쳐다보았다가 곧 시선을 피했다. 방으로 들어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조금만 조심해. 우리 부모님 원래 좀 예민하셔. 금방 지나갈 거야. 선영은 그 말이 가장 잔인하다고 느꼈다. 예민한 사람들 틈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다. 시부모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먼저 잠들어 있었다. 선영은 불을 끄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도 새로 한 밥은 남자들 몫이었고 남은 국은 자기 몫이었다. 설거지는 맨손으로, 빨래는 손으로, 감정은 가슴으로만 씻어내야 했다. 그때 문득 시할머니가 낮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누가 뭐래도 며느리가 돈 주면 큰일 나는 집이지 여긴. 선영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얼어붙은 손가락처럼 마음 구석을 계속 찔러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밥상 대신 작은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왔다. 앞으로는 가계부를 이 노트에 적을 거니까 너도 잘 봐둬. 여기 내가 내는 생활비는 이 칸에 적는다. 선영은 공란이 많은 페이지를 내려다보았다. 날짜와 금액 옆에는 늘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며느리 현금. 시어머니는 덧붙였다. 통장으로 보내지 말고 현금으로 가져와. 통장은 헷갈려. 집안 돈은 내가 직접 챙겨야 틀어지지 않아.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통장으로 보내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기록도 남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너 지금 내가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나한테 감추겠다는 거야. 우리 집은 원래 현금으로 해왔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다음 달부터는 봉투에 넣어와. 알겠지. 그 순간 어제 시할머니가 중얼거리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며느리가 돈을 주면 집이 뒤집힌다더라. 여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마음속에서 작게 물었다. 왜 이 집에서는 나만 항상 덜 먹고 더 내야 하는 걸까? 왜 나만 이 집의 모든 규칙을 설명도 없이 받아들여야 할까? 천장은 조용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아주 작은 금이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금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둘째 달 생활비를 보낸 날은 금요일이었다. 선영은 점심시간을 쪼개 은행에 들렀다. 월급날이라 줄이 길었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금액을 맞추느라 통장 잔액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야 했다. 봉투에 현금을 넣어달라고 말할 때 입이 조금 말라붙었다. 창구 직원이 묻자 그냥 부모님 드릴 돈이라고만 말했다. 저녁에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하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내가 가져온 거 여기 올려놔. 아버님 계신 데서 열어봐야 하니까. 선영은 살짝 구겨진 봉투를 식탁 옆에 올려두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를 한 번 재보듯 손에 올려보더니 안을 슬쩍 들여다보고 코웃음을 쳤다. 겨우 이거냐? 요즘 애들은 돈을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선영은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약속한 금액보다 5만 원 더 넣었는데도 그 말이 돌아왔다. 옆에서 지훈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도 아직 대출 갚는 중이라서요. 다음에 제가 더 벌게요. 시아버지는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잘랐다. 장손이면 장손답게 집안 어른들 챙기는 법부터 배워야지. 내 마누라가 알뜰하게 살면 너한테 이런 소리 안 듣는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선영의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시어머니가 슬쩍 다가와 말을 꺼냈다. 아까 아버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지.
그래도 이해해. 저분은 평생 자식들 위해 고생만 하셨거든. 내가 조금만 더 벌어서 집에도 더 보태고 여기 생활비도 넉넉히 주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속에 내가 더 참아라, 내가 더 벌어라 라는 뜻이 숨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선영은 월세 이체를 하려고 휴대폰 뱅킹을 켰다가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주에 시댁에 드린 생활비까지 계산하면 남은 돈이 너무 적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줄씩 내려보았다. 카드값과 교통비, 식비뿐이었다. 그런데도 늘 돈이 모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선영은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말을 꺼냈다. 우리 생활비 좀 줄일 수 없을까? 시댁에 드리는 돈 말고 우리 둘이 쓰는 돈부터라도. 지훈은 소파에 기대 앉아 넷플릭스를 보다가 화면을 멈추고 물었다. 또 뭐가 부족해? 내가 야근까지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만데? 선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숨이 막혀서 그래. 시댁에 드리는 돈이 너무 크니까. 우리 빚도 갚아야 하고 나도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적금도 들어보고 싶어. 지훈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 집 사정은 너도 알잖아. 아버지 사업 망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내가 결혼할 때도 우리 집에 빚 조금 대신 갚아준 거 기억 안 나. 그때도 어머니가 말했잖아.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돌려준다고. 이제 겨우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부모님 얼굴에 떳떳해지려는 거야. 선영은 대답 대신 손가락을 꼬았다. 부모님 얼굴에 떳떳해지려는 사람이 왜 며느리 통장에서만 돈을 빼가는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돈 어머니가 적어둔 거 있겠지. 가계부에.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야. 비상금으로라도. 지훈이 피식 웃었다. 야, 시댁에 드린 돈을 언제 돌려받을 생각을 해. 그런 마음으로 주니까 힘든 거야. 그냥 부모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지출된 돈은 언제나 선영의 몫이었다. 그의 이름으로 입금되지만 그가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월급날마다 사라지는 일정 금액은 마치 세금처럼 당연하게 여겨졌다. 다만 나라가 걷어가는 세금과 다른 점은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우연히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을 보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두꺼운 공책을 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 친정, 조카, 교회 헌금 경조사. 그리고 마지막 봉투 위에는 작게 시부모 용돈이라고 적혀 있었다. 선영은 자신이 가져온 봉투가 어느 칸으로 들어갔는지 눈으로 따라가다가 문득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쳤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선영은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다. 아, 그냥 정리하시는 줄 알고. 시어머니는 공책을 덮으며 말했다. 집안 돈은 어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며느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져오면 돼. 괜히 머리 굴리다가 집안 분위기만 흐리지 말고. 알겠지. 그 말은 분명 꾸지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위협처럼 들렸다. 집안 돈의 흐름을 궁금해하는 것만으로도 선영은 선을 넘은 사람 취급을 받았다. 마치 자신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조차 뚜렷하지 않았다. 며칠 후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기침 소리가 자주 섞여 있었다. 선영아, 너 이번 달엔 괜찮니? 엄마 병원 검사가 하나 더 잡혀서 병원비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서.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시댁에 이미 들인 생활비가 머릿속을 스쳐갔다. 엄마 미안해. 이번 달은 빠듯할 것 같아. 다음 달에 내가 챙겨서 보낼게.
어머니 쪽에 돈을 먼저 드리느라 라는 말은 끝까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잠든 지훈 옆에서 선영은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시댁에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바치면서 정작 친정에는 변명만 늘어놓는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며느리와 딸이라는 이름은 같은 사람이 쓰고 있는 호칭인데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할머니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였다. 며느리들 돈 모아둔 거 그거 아직도 숨겨두고 있으면 벌 받는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선영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이 집에 또 다른 장부가 어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그 생각은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있을 때였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시할머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박태만. 너 그 봉투들 아직도 숨겨두고 있느냐? 그러다 진짜 벌 받는다. 이름이 뭐였더라? 박옥부는 헷갈린다. 그러나 입은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들 피 같은 돈을 어디다 쌓아두고 있는지 하늘이 다 알고 있다. 선영의 손이 순간 멈췄다. 국자 끝에서 국물이 또르르 떨어져 가스레인지 옆을 적셨다. 시어머니가 불이 나게 거실로 나가며 목소리를 낮추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애들 다 듣겠네. 시할머니가 대답했다. 듣든 말든 나 죽으면 다 터질 거다. 나는 이제 무서울 게 없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김치통을 열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치매가 더 심해지신 것 같아. 괜히 신경 쓰지 마. 옛날 이야기 뒤섞어서 아무 말이나 하셔. 선영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가슴 한쪽이 쿡 찔린 것처럼 아려왔다. 며느리들 피 같은 돈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점심 식사 후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장손이 책임지는 집안이다. 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다 그랬어. 너도 장손으로 태어난 이상 집안 어른들 모시는 데서 절대 뒤로 빠지면 안 된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습관처럼 대답했다. 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벌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 마누라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집안 살림이라는 건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서 나가는지 어른이 판단하는 거다. 며느리가 머리 굴리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선영은 말없이 밥만 씹었다. 밥알이 목에 걸려 물을 들이켰지만 답답함은 내려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과 둘만 남았을 때였다. 안방에서 빨래를 개던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할머니 말 들었지? 며느리들 돈 얘기. 지훈은 옷걸이에 셔츠를 걸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거. 우리 할머니 원래 그래. 옛날에도 맨날 돈 타령하셨대. 치매 오니까 더 심해진 거지. 신경 쓰지 마. 선영은 손에 쥐고 있던 양말을 다시 펴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도 가계부 쓰시고 아버님도 생활비 얘기 자주 하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얼마를 들였는지 어디에 쓰였는지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우리도 빚이 있고 친정 도와드릴 일도 있는데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훈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따져보겠다는 거야.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힘들어. 선영은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같이 사는 거니까. 투명하게 알면 서로 오해도 줄어들 것 같아서. 지우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버티질 못해. 제발 그냥 좀 넘어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은 입을 닫았다. 이 집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예민한 사람이 되었고 예민한 사람은 늘 죄인이 되었다. 소리를 지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궁금하다고 말했을 뿐인데도 공기가 싸늘해졌다. 며칠 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시할머니가 거실 한쪽에 앉아 작은 상자를 뒤적이고 있었다. 낡은 약 봉투와 영수증, 그리고 노랗게 변한 종이들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뭐 찾으세요? 선영이 조심스레 묻자 시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며느리지. 이름이 뭐라고 했냐? 김모더라.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김선영이에요. 그러자 시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선영이. 내가 제일 많이 고생할 팔자다. 얼굴에 다 써있다. 며느리 팔자는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라더라. 그러면서 작은 종이 뭉치를 하나 꺼내 들었다. 까맣게 적힌 숫자들이 빽빽했다. 그게 뭐예요? 시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얼거렸다. 예전에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맡겼던 장부다. 며느리들이 얼마씩 가져왔는지, 누가 더 냈는지 내가 다 적어두라더라. 나중에 정산해 준다더니 정산은커녕 나만 치매 걸렸다고 욕먹고 있지. 시어머니가 멀리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지자 시할머니는 허둥지둥 종이를 다시 상자 속에 밀어넣었다. 이건 못 본 걸로 해라. 나도 착한 며느리들이 불쌍해서 그냥 적어둔 거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영이한테 괜히 쓸데없는 걱정 심어주지 마세요. 시할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 눈빛이 잠시 선영을 향했다가 이내 창밖으로 흘러갔다. 그날 밤 선영은 베개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까맣게 적힌 숫자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장부, 며느리들 이름, 돈, 정산. 그 단어들이 뒤엉켜 하나의 질문이 되었다. 우리가 매달 봉투에 넣어드린 돈은 정말 어디로 가고 있을까? 병원비, 생활비, 빚 갚는 데 쓰였다면 왜 아무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을까?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 아래에서 지훈의 옆얼굴이 어둡게 보였다. 선영은 속으로 몇 번이나 망설였다. 지금 깨워서 다시 물어볼까? 장부에 대해, 할머니가 했던 말에 대해. 그러나 입술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이미 한 번 예민하다는 말을 들은 후였다. 또다시 꺼냈다가 이번에는 더 큰 싸움이 날지도 몰랐다. 대신 선영은 작은 결심을 했다. 다음 달 생활비를 드릴 때 통장으로 한번 보내보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였다. 아주 작은 반항이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선영은 알지 못했다. 그 작은 시도가 이 집안에 숨겨져 있던 더 큰 비밀을 끄집어낼 첫 단추가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의 예감은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있었다. 다음 달 월급날 선영은 회사 휴게실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이번에는 은행에 가지 않았다. 수취인 칸에 시어머니 이름을 쓰고 메모에는 짧게 적었다. 생활비.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 적어도 이제부터는 숫자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의 시댁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이상했다. 시어머니가 두 팔을 꼬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왔냐? 인사는 짧고 날카로웠다. 선영이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오늘 낮에 계좌로 생활비 보냈어요. 문자 받으셨죠?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너 내가 뭐라 그랬어? 집안 돈은 현금으로 챙긴다고 했지. 폰에 문자 찍어 놓는 게 그렇게 좋냐? 선영은 당황해 손사래를 쳤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기록이 남으면 서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혹시 정리할 일 생기면 편하잖아요. 정리라는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뚝 떨어졌다.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너 그 돈을 나중에 계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때까지 말없이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끄고 돌아봤다. 뭐야, 돌려받을 소리를 하게 키웠어. 지훈이는 어딨냐? 나오라고 해. 잠시 뒤 지훈이 방에서 나왔다.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흔들며 말했다. 내 마누라가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냈다. 메모에 생활비라고 또박또박 적어놨지. 이게 무슨 뜻 같냐? 나중에 영수증 들이밀겠다는 거지. 가족끼리 장부를 쓰겠다는 거야. 선영은 숨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훈이 난처한 얼굴로 선영을 바라봤다. 여보, 그냥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드리자. 부모님이 원래 방식이 있으시잖아. 굳이 바꾸지 말자. 그 말은 곧 부모님 편에 서겠다는 뜻처럼 들렸다. 알겠어. 다음부터는 봉투로 가져올게. 선영이 겨우 말하자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니,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은행 가서 돈 찾아와. 오늘 안으로 봉투에 넣어서 아버님 앞에 다시 가져와. 그게 예의다. 이미 해가 저물어 은행은 닫았을 시간이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늦어서 어렵고요. 내일 점심시간에 찾아올게요. 대신 이체 내역 보여드릴게요. 같은 돈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식탁을 쾅 내리쳤다. 우리는 숫자를 받는 게 아니다. 마음을 받는 거다. 계좌에 찍힌 글자 몇 줄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너희 세대는 뭐만 하면 증거 기록. 가족끼리 영수증 들고 싸우자는 거냐?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선영은 그 말을 곱씹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집에서는 늘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말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설 연휴가 시작됐다. 시댁은 아침부터 전과 고기 냄새로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선영을 부엌으로 불렀다. 전 부치는 건 내가 다 맡아. 우리는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서 있어. 기름이 튀는 팬 앞에 서 있으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수시로 맛을 보며 말했다. 간이 싱겁다. 다시. 모양도 엉망이야. 며느리가 하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을까? 시누이는 옆에서 살짝 웃으며 속삭였다. 형님, 그냥 흘려들어요. 엄마 원래 저래. 우리도 다 당했어. 우리도 다 당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누구도 멈추지 않고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다음 며느리에게 넘겨버린 세월. 참아온 세월이 자랑처럼 소비되는 집. 선영은 펜을 뒤집으며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그냥 다음 사람에게 넘겨버리게 될까.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술잔이 몇 번이나 오가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큰아들 이번 달에도 생활비 꼬박꼬박 냈다. 장손이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젊은 것들 중에 이런 애 드물다. 다 내 교육 덕분이야. 주변에서 와 역시 형님 하며 맞장구를 쳤다. 작은 아주버님이 농담처럼 물었다. 형님, 그럼 그 돈 나중에 유산 정리할 때 돌려주실 거죠? 시아버지는 크게 웃었다. 에이, 자식들한테 받은 돈을 언제 계산하냐? 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돈이지. 그 말에 모두가 같이 웃었다. 누군가에겐 농담이었겠지만 선영에게는 칼날이었다. 부엌 문턱에 서 있던 선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내 손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돈. 그래서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았던 걸까? 그래서 생활비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모든 흐름의 시작과 끝을 한 사람 손에서만 멈추게 하기 위해.
밤이 깊어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자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우리는 나이 들어서 뼈가 시리니까 먼저 쉬어야지. 젊은 사람은 뒷정리하면서 체력 기르는 거야. 장손 며느리가 집안일 배우는 거다. 찬물로 기름 낀 그릇을 씻다 보니 손끝 감각이 무뎌졌다. 시계는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다. 거실에는 술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남았다. 지우는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선영은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기서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 자신도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게 될까봐 더 두려웠다. 며느리는 원래 그래. 우리도 다 그랬어.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될까봐. 그때 작은 방 문이 살짝 열렸다. 시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조심스럽게 나왔다. 너 아직도 안 자냐? 눈이 다 부었다. 선영은 급히 눈가를 문질렀다. 기름 연기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은 눈이 먼저 안다. 시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선영 손에 쥐어줬다. 이거 옛날에 내가 적어둔 거다. 숫자랑 이름들이다. 언젠가 내가 알아야 할 날이 온다. 절대로 태만이한테는 보여주지 마라. 바로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덜컥 열렸다. 어머니, 또 어디 돌아다니세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시할머니는 흠칫 놀라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선영은 손에 쥔 종이를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문이 닫히자 예감이 가슴에서 서서히 올라왔다. 이 집에는 밥상 위에 올려지지 않은 또 다른 장부가 있다는 확신. 며느리들 돈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는 종이들. 그리고 지금 손안에 쥔 이 작은 쪽지가 언젠가 이 집안을 통째로 뒤집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날 새벽 선영은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간이었지만 가슴은 이미 오래전부터 뛰고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지훈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오늘 정말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머릿속 한쪽에서는 어젯밤에 펼쳐본 쪽지가 다시 떠올랐다. 낡은 글씨로 적힌 이름들과 금액들. 그 중에는 지훈 이름도 자신이 모르는 다른 며느리들의 이름도 있었다. 선영은 몸을 일으켰다. 시부모님 방에서는 여전히 코 고는 소리가 났다. 부엌 불은 켜지 않고 휴대폰 손전등만 켠 채 싱크대 서랍을 열었다.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와 작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 자기 명의 통장과 도장, 몇 벌 안 되는 옷과 서류를 넣으면 끝이었다. 결혼 때 가져온 살림살이는 이미 포기했다. 지금 이 집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두 사람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일이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손이 떨렸다. 혹시 문 여는 소리가 커서 시어머니가 나올까봐 선영은 서랍 손잡이에 수건을 감싸 쥐고 천천히 열고 닫았다. 옷장 깊숙이 넣어둔 결혼 사진을 잠시 꺼냈다가 다시 밀어 넣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뒤로 시부모님의 얼굴이 선명했다. 그 사진을 들고 나가는 순간 또다시 붙잡힐 것만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모아둔 가방들을 바라보며 선영은 숨을 들이켰다. 이제 남은 일은 지훈을 깨우는 것뿐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지훈아, 일어나. 우리 오늘 나가야 돼. 지훈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다. 뭐야, 아직 어두운데. 회사도 늦게 가도 된다며. 선영은 침대 끝에 앉아 쪽지를 내밀었다. 할머니가 놔준 거야. 어젯밤에 다시 읽어봤어. 여기 봐. 너 이름도 있고 다른 며느리 이름도 있어. 이게 다 뭐겠어. 지훈이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숫자들을 몇 번이나 훑던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맨 마지막 줄에 적힌 시아버지 이름과 괄호 속 큰 금액을 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지훈이 낮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런 걸 맡겼다고.
선영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여기 보면 우리 결혼 첫 해에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도 있어. 우리 모르게 친척들한테 받은 돈 같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너 알고 있어. 지우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생활비를 얼마나 내든 설거지를 몇 번 하든 결국 우리는 장부 속 숫자 한 줄이잖아. 그 숫자는 나중에 유산으로도 안 돌아와. 그냥 아버님 통장 어딘가로 사라질 뿐이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바쳐야 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장손과 책임과 효도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요란하게 때렸다. 부모님이 힘들게 살아온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며느리와 자식들의 돈까지 마음대로 끌어다 쓰는 게 당연한 건가? 그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혼자라도 나갈 거야. 근데 나는 너랑 같이 나가고 싶어. 우리가 부부라면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는 같은 곳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 너까지 부모님 뒤에 숨으면 나는 더 버틸 이유가 없어. 오랜 침묵 끝에 지훈이 손을 내렸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 나가자. 담담한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에 선영의 다리 힘이 풀렸다. 그는 가방을 들며 말했다. 나도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가족들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장손으로 실패한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부모님 편 말고 내 아내 편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두 사람은 소리를 죽이며 짐을 들었다. 현관으로 나가기 전 선영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훑어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가운데 앉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양옆에 서 있는 두 사람, 뒤편의 시할머니. 그 웃음이 얼마나 가짜였는지 이제야 보이는 듯 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부드러운 불빛이 발밑을 비췄다. 신발장 옆에 세워둔 장우산이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이 소리에 시어머니가 깰까봐 선영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지훈이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발목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족쇄처럼 붙잡는 것 같았다. 그래도 선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참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떠올랐다. 며느리는 원래 참고 사는 거야. 가족끼리 돈 타령하는 거 아니다. 그 말들이 돌덩이처럼 등에 매달려 있었다. 골목 끝에는 예약해둔 택시가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차 유리창이 흐릿하게 반짝였다. 지훈이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는 동안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오늘이 어떤 날로 남을지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이 집 주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했다. 택시가 출발하자 아파트가 서서히 멀어졌다. 저 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그들의 빈자리를 모를 것이다. 조금 후에 시어머니가 주방과 방을 뒤지며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지르겠지. 시아버지는 말할 것이다. 어디서 감히 장손이 부모 집을 등지냐고. 그러나 그 난리가 시작되기 전에 두 사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선영은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가슴 속에서 두 감정이 동시에 꿈틀거렸다. 하나는 절벽 끝에서 몸을 내던진 사람의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선택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해방감이었다. 지훈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너무 늦게야 내 편이 돼줘서. 선영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직 늦은 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정하면 돼. 언젠가 저 집에서 왜 도망쳤냐고 묻거든 우리는 선택했다고만 말하자고. 택시는 새벽 도로를 가르며 달렸다. 간판 불빛이 차창에 스쳐 지나갔다. 그 후로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숨을 고르는 데만도 힘이 들었다. 작은 원룸은 벽지가 누렇게 떠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그래도 선영에게 그곳은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든 낮에 불을 켜놓고 누워있든 누가 전기세 타령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훈이 퇴근하면 둘이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그 사소한 장면조차도 선영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자유는 곧 현실과 함께 찾아왔다. 보증금과 월세, 대출 상환, 카드값까지 계산하고 나면 통장에 남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시댁에 보내던 생활비가 이제는 종이 위의 숫자로 버티고 있었다. 선영은 밤마다 가계부를 쓰며 자주 멍해졌다. 그 많은 봉투들이, 그 많은 현금들이 만약 지금 이 손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쪼들리지는 않았겠지. 어느 날 저녁 국을 데우고 있을 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병원에서 빨리 오래. 장손이 얼굴은 비춰야지. 병원 대기실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누워있는 시아버지 옆에는 각종 기계가 달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눈가를 훔치고 있었다. 선영과 지훈이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다가왔다. 올 줄 알았다.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의사는 보호자들을 불러 설명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앞으로 재활치료와 약값이 꾸준히 들어갈 거라고 했다. 예상 비용을 적은 종이는 길고 무거웠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돈이 있겠냐? 지훈아, 너밖에 없다. 내가 장손이고 내 아버지 목숨이 걸린 문제다. 지훈은 침묵했다. 선영은 옆에서 그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죄책감과 분노, 의무감이 뒤엉켜 있었다. 결국 시어머니가 숫자를 콕 짚으며 말했다. 병원비 대출도 알아봤는데 그래도 기본으로 1,000만 원은 있어야 한대. 내가 요즘 회사에서 잘 나간다면서 내 명의로 대출 하나 내라.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한 참에 또다시 같은 요구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도 지금 겨우 월세 내고 있어요. 대출도 있고요. 한꺼번에 그렇게 큰 돈은 어렵습니다. 일단 의료비 지원 같은 걸 먼저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지금 시아버지 목숨값을 흥정하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그 입으로 할 소리냐? 옆에 앉아있던 고모가 거들었다. 그래도 장손 며느리면 조금 더 도와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세대 고생은 눈곱만큼도 모르고. 지훈이 그제야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형편도 좀 생각해줘.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거야. 나 혼자 버는 돈으로 둘이 겨우 살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구겨 쥐며 말했다. 그래, 역시 나간 놈은 달라도 다르다. 집을 나간 순간부터 정이 끊어진 거지. 내가 나가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셨을 거야. 그 말은 사실상 모든 불행의 원인을 선영에게 돌리고 있었다. 병실로 돌아와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는 동안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다. 숨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려올 때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남편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한 밥은 남자들이 먹어야 한다던 목소리와 봉투를 흔들던 손짓이 함께 떠올랐다.
그 손이 지금 또다시 자기들의 삶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만 같았다. 병원 복도 한쪽에서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지훈이 낮게 말했다. 나 솔직히 무섭다. 아버지한테 돈 얘기 꺼내면 또 난리 날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자니 내가 너무 나쁜 아들 같고.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우리 아버님을 버리자는 말이 아니라 방법을 같이 찾자는 거야. 의료비 지원이든 형제들끼리 분담이든 왜 우리만 전부 떠안아야 하냐는 거지.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먼 친척이라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일어나 봉투를 받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게 어디 쉽지 않았을 텐데. 남자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버님 수술비라고 우리 쪽에서 최대한 모았다. 근데 원래 이 돈은 지훈이네 앞으로 가는 돈 아니었나. 지난번에 어르신이 그러셨는데. 그 말에 선영과 지훈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웃으며 상황을 얼버무렸다. 에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급한 대로 쓰자고 한 거지. 사람 살리는 데 쓰이면 다 복으로 돌아오지. 하지만 남자의 말은 이미 선영의 머릿속에서 되감기고 있었다. 지훈이네 앞으로 가는 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약속. 그리고 할머니가 건네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불 꺼진 상가들 사이로 약국 간판 불빛만 허옇게 떠 있었다. 한참 만에 선영이 입을 열었다. 우리 도울 수는 있어. 대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하자. 지훈이 고개를 돌렸다. 무너지지 않을 만큼이라니 그게 어디까지야. 선영은 손을 꼭 쥐었다. 삐뚤어지지 않는 선. 통장 잔고가 바닥나지 않는 선. 우리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하자. 지훈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장손이라는 말 뒤에 숨어 도망다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래,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 대신 너 혼자 앞에 세우지도 않을게.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같이 말하자. 이제부터는 우리 둘의 삶이 먼저라고. 버스에서 내릴 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어제와는 다른 감각이 있었다. 누군가의 장부 속 숫자가 아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 선영은 작은 숨을 내쉬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싸움은 곧 시작될 거였다. 아주 조용한 신호와 함께.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출근 준비를 멈추고 병원에서 받아온 영수증 봉투를 다시 펼쳐들었다. 종이 몇 장이 전부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숫자들이 어제 들은 이야기와 맞지 않았다. 의사는 앞으로 큰 돈이 들 거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결제된 금액은 생각보다 적었고 날짜도 이상하게 띄엄띄엄 찍혀 있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돈이 오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세게 쳤다. 지훈은 넥타이를 매다가 고개만 돌렸다. 또 그거 보고 있어. 어차피 병원비 많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 선영은 영수증 끝을 접으며 말했다. 많이 드는 건 맞는데 우리가 낸 돈이 진짜 병원비로 들어갔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어. 지난달에도 병원비라면서 현금 가져가셨잖아. 근데 여긴 그런 기록이 없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반차 쓸게. 병원 원무과부터 가보자.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결제 내역이면 우리가 볼 권리도 있잖아. 두 사람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병원에 도착했다. 원무과 앞 카운터에는 이미 여러 명의 보호자들이 줄을 서 있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의 손에서는 번호표가 계속 구겨졌다 펴졌다. 드디어 번호가 불리고 둘은 창구 앞으로 다가갔다. 지훈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성함과 주민번호 알려드릴게요.
입원하신 뒤로 지금까지 병원비가 어떻게 결제됐는지 전체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다. 여기 보시면 처음 입원할 때는 현금으로 일부 결제하셨고요. 이후에는 카드랑 계좌이체가 섞여 있어요. 이쪽이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지훈이 몸을 앞으로 숙이자 선영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모니터 위 숫자들을 따라갔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날짜는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병원비가 모자란다며 울먹이던 바로 그 주였다. 그 주에 찍힌 계좌이체는 딱 한 건뿐이었다. 송금인 이름은 박지훈으로 되어 있었다. 선영이 눈을 크게 떴다. 이 날짜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온 돈은 없나요? 직원이 다시 검색창을 두드렸다. 같은 주에는 없고요. 그 전주에 친척분으로 보이는 분 이름이 한 번 있네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이분 명의입니다. 그러면서 화면 한 칸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박태만. 지훈이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왜 예치금 쪽에 있는 거예요? 직원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진료비와 별도로 보호자분 명의로 예치금을 넣어두신 거예요. 퇴원하실 때 남는 금액은 다시 돌려드립니다. 실제로 빠져나가는 치료비는 방금 보신 결제 내역에서 빠져나가고요. 말은 친절했지만 선영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병원에 직접 돈을 보내고 있었고 누군가는 돌려받을 돈을 예치금으로 넣고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번 모자란다고만 말하면서 누가 무엇을 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었다. 병원 복도 한쪽 의자에 앉자마자 지훈이 작게 중얼거렸다. 나 사실 예전부터 대충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친척들한테 빌린 돈이랑 내 앞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있다고 말을 몇 번 했거든. 나중에 내 집 장만하라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간 것 같아. 선영은 숨을 삼켰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비로 쓰이는 돈 중 일부는 원래 우리 몫이었던 거라는 거야.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효도라고 생각하려고 했어. 우리 집도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덧붙였어. 나중에 정리할 때 장손인 내가 다 알아서 챙기면 된다고. 지금 보니까 그 말은 결국 장부를 자기가 쥐고 있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보호자분들 의료비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맞으세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회복지사는 작은 상담실로 둘을 안내했다. 여기 서류는 환자분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안내예요. 요즘은 젊은 부부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형제분들이나 다른 가족분 연락처도 같이 적어주세요. 책임을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건 저희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지훈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늘 말했어요. 장손이니까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사회복지사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장손이라는 말은 가족끼리 쓰는 호칭일 뿐이에요. 병원 서류에는 그냥 보호자일 뿐입니다. 누가 얼마를 낼지는 가족들이 서로 상의해서 정해야 하고요.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효도하냐로 밀어붙이면 결국 제일 약한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상담실을 나와 복도로 나서자 창밖으로 저녁 햇빛이 기울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선영은 작은 결심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돈 얘기를 꺼내면 싸움이 나겠지만 싸움을 피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기도 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달아있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너희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멋대로 움직여? 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도 보호자라서요.
원무과에서 결제 내역이랑 예치금 내역 다 확인했어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뭘 의심한다는 거야?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아버님을 돕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누가 얼마를 부담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나눌지 같이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 순간 오래 눌러두었던 어떤 스위치가 결국 켜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탁자를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너 며느리 주제에 지금 시어머니를 신문하는 거야. 가족끼리 돈 쓴 걸 하나하나 따지는 순간 그 집은 이미 깨진 거야. 지훈이 낮게 말했다. 엄마, 그 집은 이미 오래전에 금이 갔어요. 우리는 그 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보려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삶이 무너질 만큼은 못 내요. 그 말 뒤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자 거실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가 떠 있었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가족끼리 돈 타령하는 집은 이미 깨진 집이라는 말. 선영은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벌써 오래전에 깨져 있던 집을 지금에서야 인정하라는 소리로 들렸다. 지우는 말없이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겨울 끝 바람이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우리 그냥 이번에도 맞춰줄까?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 조금 더 얻어서. 그러면 당장은 조용해질 거야. 선영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우리는 또다시 그 집 장부 속 숫자가 되는 거야.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어. 새로 한 밥은 남자들이 먹고 남은 국은 며느리 몫이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 말에 지훈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나도 알아. 근데 막상 아버지 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면 내가 너무 나쁜 자식 같아서. 장손으로 태어난 게 죄라면 죄겠지. 선영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장손으로 태어난 건 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통장이 텅 비는 건 우리가 허락할 때만 가능한 일이야. 효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을 통째로 바치는 건 이제 그만해야 해.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결국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딱 그 한도까지. 나머지는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랑 상의하든 아버지가 예전에 받아둔 돈에서 정리하든 알아서 하시도록. 나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을게. 결심을 굳힌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병실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보호자 대기실에는 싸늘한 커피 향과 피곤한 사람들의 한숨이 뒤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휴지를 구기고 있다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눈을 치켜떴다. 그래, 오긴 왔네. 오늘은 또 무슨 소리 들려주러 왔니?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도 아버지 치료 도울 거야. 대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 이번 달에는 이 정도까지. 그는 미리 준비해온 금액이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시어머니는 종이를 한번 흘끗 보더니 콧웃음을 쳤다. 이 돈으로 뭘 어쩌라는 거야? 너희 월급에 비하면 이건 새 발의 피잖아. 선영이 숨을 골랐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는 형제분들이랑 같이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제 사회복지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몰아주면 결국 그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고.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집 일에 남이 뭔 상관이야.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정을 뭘 안다고. 지훈이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야.
아버지가 예전에 친척들한테 받은 돈, 할머니 장부에 적혀 있던 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엄마도 알잖아. 그 돈이 한 번이라도 우리 앞으로 돌아온 적 있어.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눈이 불끈 치켜 올라갔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어머니가 또 헛소리 하신 거야.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접어둔 쪽지를 꺼내 보였다. 여기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옛날부터 며느리들 돈 적어 두셨던 장부 일부라고 하셨어요. 지운 이름도 있고 저희 결혼하고 나서 들어온 돈도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쪽지를 낚아채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숫자들을 훑어내려갔다. 이건 옛날 얘기야. 그때는 집이 어려웠고 내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다 정리하느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지금 와서 이걸 왜 들춰내? 가족끼리 서로 힘든 시절 버티려고 했던 건데. 선영은 조용히 대답했다. 힘든 시절 버티자는 거라면 같이 상의하고 같이 허리 졸랐어야죠.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잖아요. 그냥 장손이니까 내라, 효도니까 내라, 그 말뿐이었어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했던 돈들 이제 못 믿겠어. 지금도 우리 앞으로 온 돈이라면서 병원비로 쓰고 있잖아. 그럼 나중에 정산이란 건 없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손에 쥔 쪽지를 구겨쥐었다. 효도의 장부를 들이대는 자식은 처음 본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잠시 말문이 막힌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엄마 마음은 이해해. 그래도 나는 더 이상 우리 아내를 희생시켜가며 효도를 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가 낼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다 필요 없다. 너희 도움 안 받아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나중에 너희가 힘들어질 때도 우리 집 문 두드리지 마라. 그 말에 선영의 손이 잠시 떨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병원 복도를 나와 계단을 내려가며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입술 안쪽이 피맛이 날 만큼 씹혀 있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돼. 이렇게까지 말한 거.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오늘 말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석양이 젖어들고 있었다. 선영은 지갑에서 오래된 영수증들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시댁에 드렸던 봉투들 대신 이제는 자신이 선택해서 쓰는 돈의 기록들이었다. 적어도 이 영수증들에는 누가 무엇을 위해 돈을 썼는지 분명히 적혀 있었다. 버스가 신호에 멈춰 선 순간 선영은 문득 깨달았다. 이 싸움은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구의 인생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장손과 효도라는 말 뒤에 숨어 자기 삶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감수하더라도 자기 편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그들은 지금 막 그 답을 입 밖으로 꺼낸 참이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이든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그 생각을 하자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아직 숨은 비밀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직 아니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저녁을 준비하던 선영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다. 받자 낮게 잠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박태만 씨 가족분 되세요? 저는 병원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병원 서류에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선영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장 정리건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자마자 지훈이 달려왔다. 누구야? 무슨 일이야? 선영은 짧게 설명했다. 아버님 이름으로 된 통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둘 사이를 스쳤다. 둘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겉옷을 챙겨 입었다. 버스 안에서 지훈은 손을 꽉 쥐고 창밖만 바라봤다. 지금 가서 뭘 보게 될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은행 창구 맞은편 자리에는 안경을 쓴 직원이 앉아 있었다. 지훈이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셔서요. 혹시 통장에 문제가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래가 거의 없어서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 안내를 드리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예치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꽤 커서 보호자분께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류 위에는 익숙한 이름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예치일과 입금액, 그리고 메모 칸. 몇몇 줄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남아 있었다. 장손집 전세 보증금, 조카 결혼 자금, 친척 반환 예정금.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중에 정산.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선영도 숨을 삼켰다. 여기에 적힌 돈이면 지금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던 병원비 따위는 한 번에 해결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매번 모자라다고만 했다. 장손이니까 더 내라, 효도니까 감수하라.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간단히 설명을.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둘은 인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지훈이 서류를 꽉 쥔 채 낮게 말했다. 이 돈 우리 몰래 모아둔 거였어. 친척들이 우리 앞으로 줬다는 돈도 할머니 장부에 적혀있던 것들도 다 여기로 들어온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드린 생활비랑 병원비라던 봉투들은 그건 또 어디로 간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훈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집으로 가자. 오늘은 병원이 아니라 집으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전화로 싸우지 말고 눈앞에서 다 물어보자. 시댁 문 앞에 서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예전에는 허락을 구하는 며느리와 장손의 얼굴로 이 문을 넘었다면 지금은 빼앗긴 것을 되찾으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더니 두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다. 여길 왜 왔니? 너희 도움 안 받겠다고 했잖아. 지훈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라고. 거기 적힌 메모들, 엄마 글씨 맞지? 시어머니의 손이 굳어졌다. 얼굴빛이 하얘졌다가 금세 붉게 달아올랐다. 그게 왜 너희 손에 있어? 그건 우리 집 문제야. 선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집 문제 맞아요. 메모에 제 이름도 있고 지훈 씨 이름도 있고 장손집 전세 보증금이라고 적힌 줄도 있었어요. 친척들이 우리 앞으로 준 돈이라고 했던 것들.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빼앗듯 낚아채더니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래, 맞다. 다 모아둔 거다. 우리도 늙으면 의지할 때가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거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지훈이 씁쓸하게 웃었다. 준비해 둔 거라면 왜 우리한테는 항상 없는 척 했어? 병원비가 모자라다면서, 전기세가 밀렸다면서, 효도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면서. 우리는 없는 줄 알고 더 쥐어짜서 가져갔는데 그 돈이 여기서 잠자고 있었던 거네. 정산은 언제 할 생각이었어? 아버지 장례 끝나고. 아니면 우리 둘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넌 도대체 왜 이렇게 계산적이 됐니? 가족끼리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돈 쓰려고 모았겠니? 혹시라도 너희가 힘들어질까봐 마지막에 보태주려고 모은 거지. 내가 그걸 어디다 쓰려고 했다고 단정 짓는 거야. 바로 그때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휠체어에 앉은 시아버지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얼굴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집 나간 놈이 웬일이냐? 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지우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계좌에 들어온 돈들, 친척들이 우리 앞으로 줬다는 돈, 며느리들이 모아온 생활비 일부, 예전에 저한테 집 장만하라고 했던 약속들. 이 모든 게 다 여기로 들어간 거죠.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대신 휠체어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시간을 끌었다. 마침내 입이 열렸다. 그래, 내가 모았다. 너희가 힘들게 버는 거 안다. 그래서 흩어지지 말라고 한 군데 모은 거다. 각자 통장 따로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흩어져. 나는 우리 집안을 지켜온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켜온 게 아니라 묶어둔 거죠. 누가 얼마를 냈는지도 말해주지 않고 언제 돌려줄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아버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 내라고 하셨고요. 정산이라는 말은 미끼였던 거죠. 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병원비에 쓸 건지 아니면 계속 아버지 계좌에 묶어둘 건지, 그리고 우리가 더 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오늘 다 듣고 싶어요. 거실 공기는 숨막힐 만큼 무거워졌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낮게 내뱉은 한마디가 방안을 갈랐다. 너희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다 가져가라. 대신 오늘 이후로는 우리 부모도 없는 셈 치고 살아라. 거실에 떨어진 말은 돌처럼 무거웠다. 부모도 없는 셈 치고 살아라.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선영은 숨을 멈춘 채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다. 지훈도 아무 말이 없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선영이었다. 아버님, 돈을 다 가져가라는 말보다 부모도 없는 셈 치라는 말이 더 아파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늘 드리는 쪽이었고 언제나 받아야 할 때는 차례에서 밀려났어요. 시아버지가 비웃듯 코를 훌쩍였다. 그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받겠다는 거냐? 그것도 계산서 들이밀면서. 지훈이 얼굴을 들었다.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더 내지도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모아둔 돈은 아버지 인생이라고 생각할게요. 병원비든 뭐든 알아서 쓰세요. 단, 저희 인생은 이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야, 지훈아. 그게 무슨 막말이야. 부모를 버리겠다는 소리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 자리로, 부모는 부모 자리로,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편으로.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이 돈 손대지 않을게요. 그게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선영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밥 해먹고 빨래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묶어두면 안 된다는 것. 집을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 올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오히려 어깨를 펴게 했다. 현관 센서 등이 뒤에서 꺼지는 소리가 났다. 그 뒤로 2계절이 지났다.
두 사람은 작은 월세집에서 다시 시작했다. 벽지는 여전히 낡았지만 얼굴은 밝아졌다요. 월급날이면 둘이 함께 가계부를 썼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모든 줄에는 두 사람의 동그라미 표시가 나란히 그려졌다. 가끔은 통장 잔고가 얇아질 때도 있었다. 그러면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웃었다. 우리는 적어도 남이 숨겨둔 장부에 적힌 숫자는 아니야. 적자면 적자라고 쓰고 흑자면 흑자라고 쓰는 인생이야. 시댁 소식은 친척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시아버지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졌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아들이 불효를 했다. 며느리가 집안을 흔들어 놨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았다. 이제 그 말들은 다른 동네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우편함을 열던 선영은 낯선 등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란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또 다른 빚이라도 들고 온 걸까?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얇은 공책 한 권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공책 표지에는 낡은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만 일기. 선영의 손이 멈췄다. 편지를 먼저 펼쳐들었다. 선영아, 지훈아, 너희가 이사간 주소는 친척통에 겨우 알아냈다. 너희가 나를 용서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전해줘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 할머니 방 정리하다가 찾은 거다.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몰래 써온 공책이더라. 나는 읽다가 덮었다. 더는 읽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너희가 보고 판단해라.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다. 선영은 공책을 펼쳤다. 투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장손에게는 빚 대신 희망을 물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답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을 숫자로 계산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자신의 실패와 두려움을 숨기려 했던 한 남자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아이들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밤마다 장부를 붙잡고 후회했다는 기록들,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대신 더 심하게 군 날의 자책들.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선영은 숨을 멈췄다. 거기에는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장손 며느리가 이 장부를 들고 나를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먼저 사과해야 한다. 돈보다 먼저 밥상에 새로 한 밥을 올려야 한다.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은 정말로 끝나는 거다. 선영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시댁 거실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과 이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부모도 없는 셈치고 살아라. 그리고 밥을 새로 지어서라도 사과해야 한다. 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후회돼. 그때 그 집에서 돌아서 나온 거.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돌아 나오지 않았다면 이 공책도 우리 손에 오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고 이 글은 그 선택이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증거 같아. 그녀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이 공책을 들고 다시 그 집 문을 두드릴 날이 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자기 집 부엌에서 자기 남편과 마주 앉아 새로 한 밥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밥솥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선영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남자들만 새로 한 밥 먹는 날 아니에요. 우리 둘이 똑같이 먹는 날이에요. 지훈도 웃었다. 그래, 이 집에서만큼은 그게 우리 규칙이야.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집안은 고요했다. 선영은 창문을 열어 차가운 공기를 들이켜며 잠시 눈을 감았다.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흔들렸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삶이 시작되는구나. 창밖의 가로등 불빛은 잔잔히 흔들렸고 작은 그림자들이 벽을 타고 흘렀다. 선영은 손을 맞잡은 지훈의 온기를 느끼며 앞으로 폭풍이 와도 함께 버티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작은 방을 채우고 언젠가 찾아올 어려움도 함께 넘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조용히 자라났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